안녕하세요. 밤동아 TV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다지요. 모든 분들 무탈하게 장마철 잘 지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들려드릴 이야기는 땅뚝 마을의 해결사인 땅뚝 할멈과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은 여우 총각의 이야기랍니다.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 여우 총각에게 땅뚝 할멈이 알려준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것이었어요. 그저 해코지하지 말고 도와달라면 도와주는 것. 이야기를 들으며 땅뚝 할멈 같은 존재가 실제로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오늘도 재미와 교훈이 있는 옛 이야기 들으며 편안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땅뚝 할멈과 여우 총각. 저 숲에 둔갑하는 여우가 산대. 간을 빼먹는다지. 마을에 소문이 돌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숲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답니다. 여우숲을 지나갈 일이 있어도 빙 둘러가곤 하였지요. 그렇게 여우가 사는 숲은 사람들 발길이 뚝 끊어져 버렸어요. 여우는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사람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심심해 죽겠네. 여우한테는 제일 재미있는 놀이가 사람 놀래키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으니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여우는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우는 무릎을 탁 쳤지요. 옳지. 안 오면 내가 가면 되잖아. 여우는 언젠가 들은 얘기를 떠올리며 짐을 챙겼답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 곳에 동그랗게 생긴 마을이 있다고? 여우는 곧장 숲을 나와 마을을 향하였어요. 한참을 걸었더니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프지 뭐예요. 여우는 터덜터덜 걷기 시작하였답니다. 마을 가까이 온 여우는 잠시 쉬면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지요. 산 아래에는 자갈과 모래로 쌓인 구릉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 구릉 안에 달걀처럼 동그란 숲이 있었지요. 숲에는 아름드리 나무들과 집이 있었답니다. 여우는 마을을 보고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옳지. 저 마을이구나. 여우는 힘이 났어요. 이제 내려가서 사람들과 친해져야겠다. 여우는 나무 뒤에서 제주를 3번 넘었지요. 휘딱, 휘딱, 휘딱. 여우는 순식간에 훤칠한 총각으로 변하였어요. 총각으로 변한 여우는 서둘러 마을로 내려갔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날 보고 달아나면 어쩌지? 여우 총각은 마음이 불안불안하였지요. 드디어 마을 입구에서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마을 앞에 떡 버티고 있었지요. 안녕. 여우 총각은 고개를 숙이고 쑥스럽게 인사했답니다. 그런데 우락부락한 사람은 말없이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 웃고 있었어요. 여우 총각은 이상하였지요. 도망도 안 가네. 여우 총각은 그 사람을 뚫어질 듯 쳐다보았어요. 장승이잖아. 여우 총각은 마을 앞에는 장승이 세워져 있단 걸 한참 뒤에 알았답니다. 그때였어요. 여우 총각 앞으로 2 사람이 수군수군 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지요. 여우 총각은 침을 꼴깍 삼켰답니다. 할멈은 원하는 건 다 들어준다니까. 그래? 그럼
땅뚝 할멈한테 가서 물어볼까? 여우총각은 두 사람 말에 귀가 솔깃해졌지요. 원하는 건 다 들어준다고? 두 사람은 할멈 얘기를 하며 앞으로 지나쳐갔어요. 여우총각은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지요. 속으로 자신을 알아보면 어쩌나 걱정하며 가만히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다행히 사람으로 둔갑한 여우를 못 알아채고 그냥 지나쳐가는 것이었어요. 나도 가서 소원을 빌어야지. 여우총각은 사람들 뒤를 졸래졸래 따라갔어요. 두 사람은 큰 포구나무 집으로 쏙 들어갔지요. 그곳에 작고 아담한 오두막집 한 채가 있었답니다. 집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허름하고 낡아 있었지요. 땅뚝 할멈이 저곳에 사는구나. 여우총각은 아무도 없을 때 다시 찾아오기로 하고 숲으로 돌아갔답니다. 다음날 여우총각은 포구나무 아래로 다시 갔지요. 할멈 집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며 서성거리고 있었지요. 그때 방문이 열리면서 사람이 나오는 것이었어요.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할멈이었지요. 여우총각은 할멈 덩치를 보고 화들짝 놀랐답니다. 여우총각은 나무 뒤에 숨어서 계속 지켜보았어요. 할멈은 겨우 문을 빠져나와 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할멈이 마당에 곡식을 뿌려주었지요. 그러자 나무 위에 앉았던 새들이 후두둑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새들은 마당에 뿌린 곡식을 정신없이 주워 먹었어요. 얘들아, 많이 먹거라. 할멈의 목소리는 숲이 울릴 정도로 쩌렁쩌렁 하였답니다. 역시 보통 할멈이 아니군. 여우총각은 할멈을 좀 더 지켜보기로 하였어요. 잠시 후 할멈이 돌멩이를 한아름 들고 어딘가로 나갔답니다. 여우총각도 할멈 뒤를 따라갔지요.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될 테지. 할멈은 돌멩이를 가지고 순식간에 뚝을 쌓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집으로 와서 나무 밑에 물을 떠놓고 빌기 시작하였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마을에 물난리가 나지 않게 하시고 곰배네 애기 무사히 낳게 하시고. 할멈은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부른 다음 산짐승, 들짐승들도 차례로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풀과 나무 이름까지 부르는 것이었지요. 여우총각은 계속 숨어서 할멈의 행동을 지켜보았어요. 그때 갑자기 할멈이 휙 뒤돌아보았지요. 숲에 있어야 할 놈이 여긴 어쩐 일이냐? 할멈은 쩌렁쩌렁하게 소리쳤어요. 여우총각은 보지도 않고 단박에 알아보는 할멈이 신통방통 하였지요. 그게... 여우총각은 슬슬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때였어요. 젊은 안악이 숨 넘어가듯 허겁지겁 달려왔지요. 아이고 할멈, 할멈, 큰일 났어요. 우리 집 석가래가 무너졌어요. 젊은 안악은 발을 동동거리며 어쩔 줄 몰라 하였지요. 얼른 가보자. 할멈은 커다란 발로 성큼성큼 앞장섰지요. 본인의 밭은 석가래부터 하고 나중에 가야겠구나. 할멈이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쿵쿵 땅을 밟으며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걸음이 어찌나 빠른지 여우총각과 젊은 안악은 뛰어도 따라잡을 수가 없었지요.
젊은 안악과 여우 총각이 도착했을 때는 할멈이 벌써 석가래를 다 고쳐놓았어요. 다 되었다. 할멈이 손을 탈탈 털면서 곧장 일어나 가려 하였지요. 아유, 할멈, 물이라도 한 잔 드시지 어딜 급히 가실랍니까? 젊은 안악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이제 분이네 밭을 갈러 가야지. 며칠 전 분이네가 뱀에게 다리를 물려 꼼짝할 수가 없거든. 할멈은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만큼 가고 있었답니다. 여우 총각도 할멈 뒤를 헉헉대며 따라갔어요. 할멈은 밭에 도착하자마자 손으로 쓱 문질렀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밭이 순식간에 말끔해지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에, 사람들 말이 진짜잖아. 여우 총각은 할멈의 재주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였답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여우 총각은 잘 곳이 필요했지요. 할멈, 이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면 안 될까요? 그러던가. 할멈은 기꺼이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여우 총각은 할멈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지요. 여우 총각은 잠자리에 눕자마자 할멈에게 물었답니다. 할멈, 나 궁금한 게 있어. 잠이나 잘 것이지 뭐가 그리 궁금해? 나도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소. 여우가 사람과 친해져 뭘 하려고? 같이 놀라고 그러지요. 어찌하면 할멈처럼 사람들이 따르는지 가르쳐 주시오. 여우 총각은 할멈을 졸라대었어요. 할멈은 여우 총각이 진심이란 걸 알았지요. 사람들에게 해코지 하지 말고. 해코지 절대로 안 합니다.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잘 도와줄게요. 그러면 돼. 그게 끝입니까? 그럼 됐지. 뭐가 더 필요할까? 그때 바깥에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비는 몇 시간째 그칠 줄 모르고 계속 쏟아졌지요. 비도 참 많이 온다. 어서 잠이나 자거라. 여우 총각은 잠이 오지 않았답니다. 뒤척뒤척거리다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었지요. 할멈, 할멈. 바깥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멈과 여우 총각이 방문을 열었지요. 동네 사람들이 비를 쫄딱 맞고 할멈 집 앞에 서 있는 것이었어요. 무슨 일이요? 할멈은 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여우 총각이 힘들게 나가는 할멈 등을 밀어주었지요. 할멈, 큰일 났구먼요. 무슨 큰일? 땅둑이 무너지려는구먼요. 마을이 다 떠내려가게 생겼구만요. 얼른 가보자. 할멈은 비를 뚫고 손살같이 달려갔어요. 여우 총각도 뒤따라갔지요.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계속 쏟아졌어요. 할멈은 도착하자마자 팔뚝을 척 걷어붙이고 첨벙첨벙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뚝 앞에서 구멍 속에 굵고 긴 팔을 쑥 집어넣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할멈의 팔뚝이 구멍에 딱 맞는 게 아니겠어요. 할멈이 구멍을 막고 있는 사이 동네 사람들이 부지런히 돌을 날랐지요. 어떤 이는 이고 또 어떤 이는 지고 무너진 둑을 다시 쌓았지요. 하지만 불어나는 물살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답니다. 둑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어요.
내가 몸으로 막을 테니 얼른 둑을 쌓으시오. 할멈이 커다란 몸으로 둑을 막고 섰어요. 마을 사람들은 다시 힘을 내 돌을 쌓았지요. 비는 점점 세차게 쏟아지고 할멈도 힘이 빠지기 시작하였어요. 아무리 신통방통한 할멈이지만 불어나는 물에 당할 재주가 없었지요. 할멈의 몸은 여기저기 긁히고 만신창이가 되었답니다. 둑은 금방 터질 것처럼 빵빵하게 부풀어 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고함을 질렀지요. 둑이 금방이라도 터지겠어. 순간 여우 총각이 첨벙첨벙 할멈의 옆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할멈, 나도 할게요. 여우 총각도 둑을 맞겠다고 나섰어요. 그러자 할멈이 외쳤지요. 너는 물기를 틀거라. 여우 총각은 물기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느라 안간힘을 썼답니다. 얼마나 힘을 썼던지 몸이 여우로 돌아오는 것도 모를 정도였지요. 아니, 저건 여우잖아. 동네 사람들은 여우 총각이 여우로 변하자 깜짝 놀랐어요. 여우 총각은 자기가 변한 것도 모르고 물기를 돌리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여우 총각이 혼자 애쓰는 걸 보고 달려들어 물기를 틀었답니다. 물길이 바뀌었어. 마을 사람들은 끌어안으며 기뻐하였어요. 이번 홍수에 우리 마을만 무사하구먼. 마을 사람들은 크게 소리쳤지요. 땅둑 할멈 만세! 여우 만세! 그 후로 땅둑 마을은 오랫동안 평화롭게 잘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할멈의 집으로 몰려온 것이지요. 할멈,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오고 있어. 얼른 가서 싸워야지. 할멈은 불이 나게 바다로 달려갔어요. 여우도 자기 일처럼 뒤따라갔지요. 여우 뒤를 따라 마을 사람들도 우르르 몰려갔답니다. 배가 새까맣게 몰려오는군. 할멈은 이웃나라 배들을 한 손으로 움켜잡고 마구 흔들었어요. 그러자 수십 척의 배들이 순식간에 부서졌지요. 여우도 휘딱휘딱 재주를 부려가면서 이웃나라 사람들을 혼내주었어요. 겨우 살아남은 이웃나라 사람들은 앞다투어 주랭랑을 치지 않겠어요. 그제야 땅둑 할멈이 손을 탈탈 털면서 소리쳤답니다. 한 번만 더 쳐들어와 봐라. 내 아작을 내줄 터이다. 이렇게 땅둑 할멈이 지켜주는 땅둑 마을은 다시 또 오랫동안 평화롭게 잘 살았답니다. 구두방 할아버지와 꼬마 요정. 어느 시골 마을 길 모퉁이에 작은 구두방이 있었답니다.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함께 구두를 만들어 팔았지요. 할아버지는 늘 열심히 일했지만 생활이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언제나 구두를 싸게 팔았거든요. 어느 겨울날 할아버지는 밤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가죽으로는 겨우 구두 한 켤레밖에 만들 수가 없었지요. 할아버지는 걱정스러워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이게 마지막이군. 그래도 이 한 켤레 때문에 기뻐할 사람이 있을 거야. 할아버지는 가죽을 구두 모양대로 정성스럽게 오렸답니다. 하지만 너무 피곤해서 구두를 다 만들지는 못하였지요. 졸립군. 그만 자고 나머지는 내일 해야겠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어요.
구두를 마저 만들려던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지요. 어젯밤에 오려둔 가죽이 있어야 할 자리에 멋진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구두는 아주 훌륭한 솜씨로 만들어져 있었지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지? 할멈, 이리 좀 와보구려. 할머니도 얼떨떨 하였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구두를 진열대에 내놓았어요. 그러자 지나가던 신사가 구두를 보고 곧 가게로 들어왔지요. 참 멋진 구두입니다. 값은 얼마라도 좋으니 저에게 파십시오. 신사는 구두값을 2배나 내면서도 희죽희죽 웃으며 좋아하였어요. 할아버지도 무척 흐뭇했지요. 할아버지는 구두를 좋은 값에 팔았기 때문에 가죽을 많이 살 수 있었어요. 싹둑싹둑 할아버지는 구두를 만들려고 가죽을 오렸지요. 내일은 더 일찍 일어나서 내가 직접 구두를 만들어야겠어. 이튿날 아침 할아버지가 잠을 깨어보니 또 멋진 구두가 여러 켤레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 구두들도 아주 잘 팔렸지요. 그렇게 날마다 아침이면 새 구두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좋은 구두를 판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서 할아버지의 구두방은 구두를 사려는 사람들로 늘 복잡거렸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할멈, 날마다 구두를 만들어 놓고 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궁금하구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잠을 자지 않고 몰래 지켜보기로 하였답니다. 하지만 꾸벅꾸벅 졸다가 그만 잠들기 일쑤였지요. 그러던 어느 깊은 밤, 할아버지는 막 잠이 들다가 작은 소리를 듣고 번쩍 깨어났어요. 덜컹덜컹. 할아버지는 가만히 가게 안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답니다. 벌거벗은 꼬마 여정 둘이서 가게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지요. 꼬마 요정들은 구두를 만들기 시작하였어요. 작은 손으로 가죽을 꿰매고 툭탁툭탁 굽을 달며 열심히 일하였지요. 곧 멋진 구두가 만들어졌어요. 꼬마 요정들은 날이 밝아올 무렵에 구두를 다 만들고는 어디론가 사라졌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꼬마 요정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은 선물을 하고 싶었어요. 꼬마 요정들이 모두 벌거숭이에요. 밖이 추운데 오가 구두를 지어주는 것이 어떨까요? 할머니 말을 듣고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 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벌거숭이 꼬마 요정들에게 줄 작고 예쁜 옷과 구두를 지어두고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밤이 깊어지자 꼬마 요정들이 나타났어요. 꼬마 요정들은 일을 하려다가 옷과 구두를 보았지요. 우와, 이것 좀 봐. 새 옷과 구두잖아. 꼬마 요정들은 옷을 입고 구두를 신고 폴짝폴짝 뛰면서 좋아하였지요. 우리 모습을 좀 봐. 정말 멋지다. 몸에도 딱 맞고 마음에 쏙 들어. 꼬마 요정들은 밤새 노래하고 춤추며 즐겁게 놀다가 아침이 밝아오자 돌아갔어요. 잠에서 깬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옷과 구두가 없어진 것을 보았지요. 이제 꼬마 요정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겠지요. 그럼 꼬마 요정들에게 옷과 구두를 지어주길 정말 잘했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두 손을 꼭 잡고서
활짝 웃었어요. 이제 꼬마 요정들은 더 이상 구두방에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꼬마 요정들 덕분에 돈을 많이 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더욱 열심히 일했지요. 또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어려울 때 도와준 꼬마 요정들을 잊지 않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책을 불사르고 선비들을 묻다. 진나라 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한 다음의 이야기랍니다. 그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의 정치제도였던 봉건제도를 없애는 한편 중앙집권제도로 나라를 다스렸지요. 천하를 통일한 시황제는 어느 날 함양궁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 잔치 자리에서 순우월이라는 박사가 시황제에게 이렇게 아뢰는 것이었지요. 폐하, 중앙집권 제도를 없애시고 옛날처럼 봉건 제도를 다시 펴심이 옳을 줄 아나이다. 시황제는 여러 신하들에게 이 순우월의 진언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고 하였지요. 재상벼슬에 있던 이사가 반대하고 나섰답니다. 폐하, 옛날의 세상이 어지러웠던 것은 제후들끼리 서로 싸움을 하였기 때문이옵니다. 그것은 봉건 제도를 썼기 때문이옵지요. 천하가 통일된 지금은 모든 법령이 중앙에서 내려가고 있나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옛 제도를 무엇 때문에 되풀이하겠나이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옛날 책을 보고 폐하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인즉 옛날 책을 모조리 거두어 들이시어 불사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되옵니다. 그게 좋겠소. 시황제는 옛날 책을 가지고 있는 백성은 이유 불문하고 관가에 바치라는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리고 그 책들을 한 군데에 모아놓고 불을 질렀지요. 세월이 흘렀어요. 시황제의 나이도 50세가 가까워졌지요. 그는 늙지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명약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하였어요. 시황제는 신선수를 쓴다는 노생과 후생이라는 방사를 믿었답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돈이 주어졌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시황제로부터 금은 보화를 듬뿍 받자 어디론지 도망쳐버렸어요. 신선술이란 모두가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발각이 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시황제는 크게 노했답니다. 내가 바보였다. 선비란 것들도 믿을 것이 못돼. 시황제는 믿을 만한 신하들을 시켜서 한간의 선비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조사를 해오라고 명령하였지요. 그랬더니 대개 시황제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했답니다. 하레옵기 황송하오나 폐하를 몹시 비판하더이다. 멋이 어쩌고 어째 선비들이 감히 짐을. 시황제는 선비들을 마구 잡아다가 구덩이를 파괴한 다음 그 속에 넣어 죽였답니다. 이 이야기는 사기 진시황기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 두 가지 사건을 합쳐서 후세 사람들은 분서갱유라고 하였지요. 고사성어 분서갱유는 책을 불사르고 선비들을 생매장한다는 말로 선비들을 탄압하는 독재자를 뜻한답니다. 고린내 나는 명약. 조선 때의 대학자이며 정치가로 각별한 우정을 가지고 있던 오성 이항복과 한음 이덕형이 있었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어전 회의가 끝난 후에 오성 이항복과 한음 이덕형은 나란히 근정전을 나왔답니다. 여보게 한음. 오성은 어쩐 일인지 침울해 보이는 한음을 불렀답니다. 왜 그러는가? 자네 어제는 어찌 그리도 빨리 퇴걸했는가? 혹시 안방 화로가에 엿이라도 붙여놓았었나? 오성은 슬쩍 농담을 던졌지요. 쓸데없는 소리는. 가볍게 넘겨버리는 한음을 보고 오성이 바로 잠잠해질 리는 없었답니다. 그럼 갑자기 무슨 다른 생각이라도 든 게야? 즉 마누라 생각이라도 났냐는 뜻이었어요. 헛소리 작작하게나. 한음은 역시 한마디로 오성의 말을 일축해버리는 것이었지요. 한음, 왜 그래? 귀찮다는 한음의 얼굴을 잠시 동안 바라보며 걷고 있던 오성은 한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답니다. 자네 얼굴을 보니 무슨 근심이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내 얼굴이 그렇게 보이나? 그것이 실은. 그때서야 무슨 암시라도 주는 듯이 한음이 무겁게 입을 열었지만 말끝은 제대로 맺지 못했답니다. 이 사람 나에게까지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단 말인가? 천만에 그런 게 아니라. 한음은 역시 말끝을 흐렸지요. 아니, 자네 오늘은 사람이 좀 이상하군. 자네가 나에게 비밀을 지킨다면 나도 이제부터 자네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말하지 않겠네. 한음은 오성이 협박조로 하는 말을 듣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사정을 말하기 시작하였지요. 실은 집사람이 며칠 전부터 호되게 앓고 있다네. 아니, 자네 부인께서? 무슨 병환이신데? 글쎄, 항아리 손님이라고 하던가. 온통 뺨이 퉁퉁 부었단 말일세. 그래, 약을 써봤는가? 약은 쓰고 있지만 별로 신통치는 않은 모양이야. 오성은 둘도 없이 절친한 친구의 부인이 항아리 손님이라는 고약한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무척 조심스런 표정을 지었답니다. 그거 참 큰일이로군. 뭐, 곧 낫겠지. 오성의 걱정스런 말에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은 했지만 사실 한음은 속으로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항아리 손님이란 요즘으로 말하면 편도선염이라는 병이지요. 목의 편도선이 곪는 증세랍니다. 이 편도선염이란 골물때가 가장 고통이 심한 병으로 밥은 물론 물 한 모금 마시는데도 목구멍이 아픈 고약스런 병이랍니다. 공교롭게도 얌전하고 현숙하기 그지없는 한음의 부인이 이 병에 걸렸으니 그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벌써 며칠 동안을 병든 암소처럼 끙끙 앓고 있는 모습에 한음은 그저 애처로워 죽을 지경이었어요. 한음의 부인이 항아리 손님을 앓고 있음을 알게 된 오성은 그러나 번개처럼 머릿속으로 어떤 야릇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지금 한창 볼이 퉁퉁 부어가지고 앓고 있으렸다. 그렇다면? 오성은 도대체 무엇을 생각했는지 한음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다가 싱긋 웃는 것이었지요. 그날 저녁 무렵이었어요. 오성은 한음보다 일찍 되거를 빠져나와 팔자걸음으로 바쁘게 걷고 있었지요. 그의 발길은 한음의 집을 향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만은
그는 조금 후에 벌어질 일을 생각하니 저절로 웃음이 터져 나왔답니다. 이윽고 오성은 한음의 집 대문에 이르러 하인을 불렀지요. 이리 오너라. 니시옵니까? 안에서 청지기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곧 대문이 열렸어요. 아이고, 나으리께서 오셨군요. 오성은 마치 자기 집을 드나들듯이 즉시 사랑채로 들어갔지요. 주인 나으리께서는 아직 돌아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알고 있느니라. 한데 여봐라. 젊은 아씨께서 매우 편찮으시다지. 오성은 걱정스럽다는 듯이 슬쩍 물었답니다. 예, 며칠 전부터 항아리 손님으로 식음을 전폐하시며 앓고 계십니다. 알았다. 너는 지금 곧 아씨 시중을 들고 있는 몸종에게 내 말을 급히 전하거라. 무슨 말씀이옵니까? 오늘 밤 한음은 할 일이 있어 퇴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한음 대신 아씨께 전할 말이 있어 왔노라고 이르거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전하면 되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직접 아씨께 말씀을 여쭐 수 있는지 아씨의 말씀을 고대하고 있다고 일러라. 네. 청지기는 즉시 안채로 들어가서 아씨의 시중을 들고 있는 몸종 순녀에게 오성의 분부를 전하였답니다. 즉시 아씨께 전하거라. 청지기의 말을 들은 순녀는 쪼르르 안채로 달려갔지요. 아씨. 순녀는 문전에서 낭랑한 목소리로 아씨를 불렀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요. 혹시 주무시는 걸까? 순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번에는 좀 더 크게 불렀답니다. 아씨! 이때 한음의 부인은 욱신거리는 아픔을 이기지 못해 이불 위에 얼굴을 파묻고 앓고 있는 참이었지요. 그래서 방 밖에서 순녀가 부르는 소리를 미처 알아듣지 못하였어요. 아씨! 순녀의 세 번째 부르는 소리가 그제야 아씨의 귀에 들렸답니다. 순녀냐? 모기 소리만한 음성이었어요. 네, 저예요. 지금 사랑채에 오성 나으리께서 와 계신데요.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한음의 부인은 순녀의 소리를 듣자 슬그머니 화가 치밀었어요. 오성이 자기 집에 와 있다는 게 불쾌해서가 아니었지요. 노상 찾아오는 오성이건만 오늘 새삼스럽게 오성이 사랑채에 와 있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아파서 정신없는 사람을 부르는가 싶어 순녀가 괘씸했던 것이었어요. 저 오성 나으리께서 아씨께 전할 말씀이 있다고 하시던데요. 내게? 네. 한음의 부인은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거의 날마다 오다시피 하는 오성이지만 한 번도 자기에게 할 말이 있다고 청해온 적은 없었기 때문이지요. 아니, 할 말이 있어도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어요. 오늘날이라면 비록 부인이라도 남편과는 둘도 없는 친구와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것이 큰 허물이 되지 않겠지요. 하지만 삼강오륜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던 당시의 사회이고 보면 아무리 남편과 절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서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시라더냐? 한음의 부인은 잠시 동안 생각하던 끝에 물었답니다. 그건 모르겠사와요. 말을 듣지 않았으니 모를 수밖에요. 그럼 사랑채로 나가서
무슨 말씀이신지 정가를 듣고 오너라. 한음의 부인은 몸종을 사랑채로 보내었어요. 순녀는 오성이 앉아있는 사랑채로 나가 문 밖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용기를 내서 아뢰었지요. 저 아씨의 분부로 나으리의 말씀을 들으러 왔사옵니다. 무슨 분부이시냐? 오성은 일이 이렇게 될 줄을 미리 알고 있었기에 빙긋 웃으면서 그러나 겉으로는 위엄을 갖추고 물었지요. 나으리께서 전할 말씀을 소인에게 전해주셨으면 하는 아씨의 분부이옵니다. 그건 안 된다. 순녀의 말을 듣고 난 오성은 즉석에서 딱 잘라 말하였지요. 무슨 이유냐는 듯 순녀의 눈이 동그래지는 것을 보면서 오성은 입을 열었어요. 내가 아씨께 전해드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아씨께서 앓고 계시는 병환에 대한 것이다. 내가 아씨의 병을 곧 낫게 할 수 있는 신통한 약 처방을 알고 있는데 그 처방은 직접 병자에게 알려야만 효험이 있지 혹시라도 엿듣는 자가 있으면 영험이 없어지느니라. 그러니 직접 아씨께 전해야만 한다. 가서 아씨께 그리 여쭈어라. 네. 오성의 말을 들은 순녀는 쪼르르 안방으로 달려갔어요. 아씨, 무슨 말씀이시더냐? 궁금해서 기다리고 있던 한음의 부인은 급히 물었답니다. 아씨께서 지금 앓고 계시는 병에 대한 신통한 약 처방을 알고 계시다고요. 그래? 한음의 부인으로서는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었지요. 원래 영특한 오성이기에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어떤 처방인지 말해봐라. 부인이 다그치자 순녀는 순간 난처한 얼굴빛을 하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입을 떼었어요. 하지만 뒷말이 쉽게 이어지지 않았지요. 뭘 우물쭈물 하느냐? 아픈 것이라면 이제 진잘머리가 나는 터라 한음의 부인은 오성의 신통한 약 처방이 무엇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었답니다. 우물쭈물 하는 게 아니라 오성 나으리께서 말씀하시길 아씨께 직접 말씀을 드리셔야만 한답니다. 나에게 직접? 한음의 부인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러하옵니다. 병자에게 직접 비밀리에 약 처방을 말씀드려야 영험이 있지. 제3자가 엿듣기만 해도 영험이 없어진다 하옵니다. 순녀의 말을 들은 한음의 부인은 비밀리라는 말에 스스로 낯을 불켰답니다. 어떡한담?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나가 오성에게서 그 신묘한 처방을 알아내 병을 치료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지요. 하지만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더구나 몸종도 곁에 있을 수 없게 은밀히 만나서 이야기해야만 된다니 사정은 딱할 수밖에 없었지요. 아무리 남편과 허물없는 친한 사이라도 외간 남자임에는 틀림없지 않겠어요. 남편 아닌 외간 남자와 어찌 은밀히 만날 수 있겠어요. 어떡한담. 한음의 부인은 포수에게 쫓기는 새처럼 가슴이 두근두근 하기까지 하였답니다. 무슨 약 처방이 그런 게 다 있담. 그와 함께 원망스러운 생각도 들었답니다. 그러나 망설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오성이 사랑방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초조하기 짝이 없었지요. 생각해보면 오성이 오늘은 그냥 남편에게 놀러 온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자기의 병을 치료해 주려고 신묘한 처방까지 알아가지고 일부러 찾아온 사람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한다는 것도 도리가 아니라고 한음의 부인은 생각했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나 한음의 부인의 입에서 나온다는 소리는 이 말뿐이었지요. 지금 사랑방에 혼자 앉아서 자기의 정갈만을 기다리고 있을 오성을 생각하면 바늘 방석에 앉아있는 듯 불편하여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다고 오성에게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요. 부인은 방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순녀를 불렀답니다. 순녀, 걔 있느냐? 셋네 여기 있사옵니다. 너는 지금 가서 나을 있게 하려어라. 무엇라고요? 내가 사랑방으로 나가겠다고 말이다. 아씨께서요? 그렇다. 그러니 사랑방 한 가운데에다가 병풍을 쳐놓도록 하거라. 네, 알겠사옵니다. 몸종 순녀는 다시 사랑방으로 나갔어요. 오성이 물었지요. 아씨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이곳으로 나오시겠답니다. 알았다. 순녀는 오성의 눈치를 살피며 덧붙여 말하였지요. 그러하오나 방 가운데에다가 병풍을 쳐놓으라는 분부시옵니다. 병풍을... 그래, 어서 치거라. 오성은 속으로 빙그레 웃었답니다. 순녀는 방 한 가운데를 경계로 병풍을 쳐놓고서는 안으로 다시 들어갔지요. 잠시 후 사랑방의 문이 열리더니 병풍 저쪽에서 가볍게 걷는 소리가 살그머니 들려왔어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오성은 비록 병풍에 가려 서로의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신발 소리를 듣자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뒤이어 여인의 비단 옷자락이 사르륵 방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들리는 걸로 보아 아마 앉는 모양이었지요. 잠시 동안의 침묵이 흘렀답니다. 오성이 침묵을 깨고 인사를 건네었어요. 부인, 나오셨습니까? 네. 한음의 부인은 모기 소리보다 더욱 갸냘픈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병풍을 향해 이야기한다는 것이 답답하기는 했지만 오성은 점잖게 말하였어요. 아침에 한음에게서 부인께서 항아리 손님이라는 병을 앓고 계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음이 혹시 거기에 좋은 약이 없느냐고 묻기에 마침 몇 해 전 제 안 사람이 부인과 같은 병을 앓았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듣고 있는 것인지 안 듣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반응이 없었지요. 최소한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말 한마디쯤은 있을 법도 한데 말이에요. 듣고 계시온지요? 오성은 병풍 저쪽이 너무나도 조용해서 물었답니다. 네. 부인의 갸냘픈 대답을 듣고 나서 오성은 이야기를 계속하였지요. 이 처방은 대단한 신통력을 가졌다 하옵니다. 처방이란 다름이 아니라 부군께서 신다 버리신 미투리 한 짝을 펄펄 끓는 물에 넣고 삶은 후 그 물로 부어오른 볼을 정성껏 씻고 삶은 미투리를 아픈 볼에다 싸매고 계시면 이내 아픔도 가시고 붓기도 빠진다 하옵니다. 이는 제 안 사람이 몸소 겪고 효험을 본 처방이오니 부인께서도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마시고 속히 시험해 보심이 좋을까 합니다. 오성의 차근차근한 말이 끝이 났지요. 병풍 너머의 부인은 비록 말은 없었으나 얼굴을 붉힌 채 앉아 있었어요. 오성이 말하는 처방이란 게 해게 망측할 뿐만 아니라 하필이면 남편이 신다 버린 미투리 짝이라야만 된다니요. 그 소리를 들은 한음의 나이 어린 부인은
야릇한 생각이 들어 낯을 붉힌 것이지요. 책이라면 주역까지 이미 읽은 한음의 부인이었어요. 그러나 수많은 처방 중에서도 남편이 신다 버린 미투리 짝이 약이 된다는 말은 금시초문이었지요. 그러나 오성의 말이고 보니 더구나 자기의 병을 염려해서 늦게 나오는 남편을 대신하여 간곡히 알려주는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부인께선 처방을 잘 기억하셨습니까? 병풍 너머의 부인이 너무 조용해서 오성은 다그쳐 물었답니다. 네. 역시 간단한 대답을 들은 오성은 한음의 부인에게 좀 더 말을 시켜볼 셈으로 한마디 더하였지요. 꼭 부군께서 신다 버린 미투리 짝이어야 합니다. 네. 그러나 시종일관 네 소리뿐이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한음의 부인이 알아노라고 하는 이상 더 앉아있을 필요가 없었지요. 뿐만 아니라 한음이 지금이라도 대궐에서 돌아온다면 난처한 노릇이지 않겠어요. 오성이 밖으로 나가자 한음의 부인은 즉시 안채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미처 보았자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남편 한음이 신다 버린 미투리 짝을 찾으려고 마루 밑을 뒤지기 시작하였지요. 아씨, 무엇을 찾으시어요? 몸종 순녀는 주인 아씨의 하는 짓이 하도 이상스러워 물었답니다. 웬만한 잔일까지도 자기를 시키는 주인 아씨가 오늘은 손수 먼지만이 쌓여있는 마루 밑을 뒤지고 있으니 영문을 모르는 순녀는 눈이 동그래졌지요. 알 필요 없다. 너는 가서 화로에 불이나 일구어라. 약처방이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세어가는 날이면 영험함이 없어진다는 오성의 말을 깊이 새기면서 한음의 부인은 계속 마루 밑의 이구석 저구석을 뒤졌지요. 그러다가 겨우 작년 여름에 벗어놓은 남편의 미투리 짝을 찾아내었어요. 부인의 입에서 가느다란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지요. 남편이 신다 버린 신발을 혹시 찾아내지 못하면 어쩌나 하고 마음 졸이다가 신발을 발견하고 내쉬는 안도의 한숨이었어요. 한음의 부인이 펄펄 끓는 물에 미투리 짝을 넣고서 마냥 끓이니 그 코를 찌르는 고린내는 보통 비위로서는 맡기조차 힘들 지경이었어요. 그러나 좋은 약은 원래 입에는 쓴 법. 그러니 이 지독한 고린내가 약이 될 거라고 한음의 부인은 생각하였지요. 그래서 그 더러운 물로 얼굴을 씻고 걸레 조각처럼 불어터진 미투리 짝을 정성스럽게 부어오른 볼에 붙였답니다. 집에서 이런 소동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턱이 없는 한음은 오늘따라 오성이 일찍 퇴거해 버렸으므로 궐 내에서 느지막이 나왔지요. 어머나, 아니 어찌 오셨습니까? 볼에 무엇인가를 불룩하게 붙이고 있던 아내가 집에 들어오는 남편을 보고 의외라는 듯 눈을 크게 떴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오? 한음은 아내의 의아스런 표정에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지요. 오늘 밤엔 못 나오실 줄로만 알고 있었사와요. 내가 못 나올 줄 알았다고? 그걸 어떻게 알았소? 아내의 입에서 전혀 예기치 못했던 말이 나오자 한음은 이상해서 다시 물었지요. 오성 나으리께 들었사와요. 오성한테서? 그럼 오성이 다녀갔단 말이오? 네, 다녀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음은 아내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오성은 내가 오늘 밤 대궐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하였을까?
오성의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에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까닭이 있는 터라 그저 허투루한 거짓말은 아닐 것이라고 하님은 생각하였지요. 그럼 아픈 곳에는 무슨 약이라도 붙였소? 네, 오성 나으리께서. 오성이? 그러면 그렇지 하는 생각이 번쩍 들어 하님은 급히 아내의 말을 재촉했답니다. 네, 오성 나으리께서 신통한 처방을 가르쳐 주셨사와요. 신통한 처방이라? 그럼 나으리께서는 오성 나으리가 말씀하신 그 처방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하님의 부인은 자꾸 남편이 자기의 말만 추궁하자 의아심이 생겨서 되물었지요. 나는 금시초문이요. 그래 그 처방이란 것이 어떤 것이요? 하님은 우선 알고나 보자는 생각으로 아내를 다그쳤지요. 그건 다름이 아니고 신 따버린 미투리짝을 삶아서 그 물로 아픈 곳을 씻고 볼에다 붙이면 통증이 없어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오성의 말대로 그렇게 했단 말이오? 네. 아픈 곳이 좀 나은 것 같소? 아직은... 아내의 수그러지는 태도를 보고 하님은 한바탕 유쾌하게 웃었답니다. 오성이 또 재주를 부렸구나. 하님은 오성의 꾀에 보기 좋게 넘어간 아내를 보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웃음이 터져 나왔지요. 그래, 붙일 만한가 보구려. 저처럼 고이고이 붙이고 있는 것을 보니. 아이, 모릅니다. 그제야 오성의 꾀에 고스란히 속아 넘어간 것을 깨달은 한음의 부인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었어요. 난 당신은 그래도 생각이 깊은 안악인 줄 알았더니 이건 호되게 당했는걸. 한음은 턱을 쓱 쓰다듬으면서 입맛을 몇 번 다시고는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지요. 대궐에서 한음을 만난 오성은 어제의 일이 너무나 궁금해서 한음을 보자마자 반갑게 불렀답니다. 한음, 무엇냐? 자네 부인의 병화는 어떠신가? 오성은 시치미를 뚝 떼고서 물었답니다. 상당히 차도가 있다네. 한음 역시 시치미를 떼고서 대답하였지요. 아니, 하룻밤새 그토록 차도가 있단 말인가? 그렇다니까. 무슨 약을 발랐기에 그토록 좋아지셨다던가? 오성의 이 말에 한음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지요. 며칠 전 남산 밑에 용한 의원이 있다기에 몇 첩 지어온 약을 썼더니 효험이 있더군. 한음은 오성이 자기가 저질러 놓은 장난의 결과를 알고 싶어서 묻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에 일부러 거짓말을 꾸며댄 것이었지요. 그래? 그거 다행이군. 오성도 한음의 속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짐짓 고지들은 척하였어요. 속으로는 그래도 쓰리고 아팠을걸. 왜 웃는가? 한음이 물었어요. 그럴 일이 있다네. 오성은 그저 간단히 대꾸할 뿐이었지요. 이리하여 결국 이번 일은 오성의 장난이 성공한 셈이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의 우정이 너무도 깊기 때문에 그냥 한번 웃어넘길 수 있는 재미난 장난으로 생각할 뿐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은 없었답니다. 서로에게는 우정뿐만 아니라 깊은 믿음도 함께 있었기 때문이지요.